예,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7가지 엉당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엉당질이란 말이 어떤 말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해요. 예, 그래서 들어오셨죠? 네. 7가지 엉당질, 예, 본문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프롤로그부터 말씀을 드리면, 헌법 제31조 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요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런 헌법 조항이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나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헌법 조항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근데 제가 마을교육 공동체라든지 또 혁신교육지구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특히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있다. 근데 교육의 자주성이 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교육의 자주성이 있지? 자주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 주체에만 있는 건데 교육이라고 하는 사회 체계에 자주성을 부여하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그런 어떤 의심이 들어서 제가 석사 논문 쓸 때도 교육의 자주성이 있을까 이런 식의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 그 박사 논문을 쓰려고 지도자 교수님을 찾아뵀는데 여러 가지 제가 주제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거 한번 써보자라고 말씀을 해서 작년에 정말 고생을 해서 그 학위 논문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아, 이렇게 뭐 듣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고생해서 썼기 때문에 한번 널리 퍼뜨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이 4월이잖아요. 그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뭐 황무지인가 그런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날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이제 되게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건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거고 낯선 것을 익숙하게 보는 거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은데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말이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데 너무 당연하게 우리 사회에 퍼져 있고 그러면 그걸 좀 낯설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개념을 좀 낯설게 보고 싶어서 또는 그 반대로 우리한테 낯선 것을 익숙하게 보는 노력도 이 사회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자주성에 대해서 김용현 교수님이 그 교육청 지자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어떤 연구 그를 했는데 그 이제 논문 안에 연구 그 보고서 안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교육 자치를 위한 자율성이라는 원리에 입각해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적인 영역을 고수하면서도 일부 사업을 위해 협치를 해달라는 교육청의 요청이나 학교가 교육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마을 교육을 위해 지역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나 지자체가 언제나 호의적 수는 없으며 오히려 교육 자치 영역이 자기중심적이라는 인식으로 굳어질 수 있다. 뭐 어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먼저 서울시 교육청에 있기 전에 일반 행정, 그러니까 구청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일반 행정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바로 이랬던 것 같아요. 아, 교육청은 맨날 무슨 요구만 해. 근데 공유하지 않아. 어떤 이런 식으로 교육은 이제 교육 전문가들이 자주성이 있게 해야 되니까 그냥 일반 행정에서는 돈만 내. 어떤 이런 태도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어떤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마을교육 공동체고 혁신교육지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정산진 교수라는 분이 쓴 논문에 있는 그 내용인데 교육 체계의 자기소설, 즉 교육의 성찰 이론인 교육학에게 교육은 모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빠져 있는 어떤 자기 전문성, 자기 서술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뒤에 A가 매우 좀 의미심장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기 서술들 간의 갈등과 경쟁은 예정되어 있다. 예컨대 정치 체계의 자기 서술 또는 뭐 경제 체계의 자기 서술들이 있는데 경, 정치가 교육에게 민주 시민의 소양을 충분히 양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거나 경제가 기업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졸업생을 양산했다고 비난할 때 교육은 교육의 자기 서술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비교육적인 기준으로 교육을 재단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교육의 요구와 어떤 사회의 요구, 경제 요구, 정치 요구 이런 것이 다 각각 따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교육의 자주성이라고 하는 게 뭐 교육에게는 교육이 어떤 관련된 사람들한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개념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논문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 선행 연구를 많이 찾아봤는데 교육의 자주성은 그 헌법에 명시될 만큼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 명확한 개념주의가 범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이제 판례에서 교육의 자주성이란 교육의 정치 권력이나 기타의 간섭으로부터 전문성과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조직 운영되는 거고 어쨌든 교육의 자유와 독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주성의 지추와 범위를 둘러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기호는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책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해의 소리가 크고 노기현은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 조항이 현실에서 과장되거나 남용되어 원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제 허정열은 교육의 특성을 논할 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엉당질에 대한 답을 드리면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질문을 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 또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엉뚱하고 당연한 질문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7가지 엉단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교육에 정말 자주성이 있을까라는 질문.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나라 헌법 제가 40여 개국의 헌법을 다 뒤져봤어요. 교육 조항을. 다른 나라 헌법에도 교육의 자주성이 있을까? 교육의 자주성은 언제 등장했을까? 왜 우리나라는 교육의 자주성을 헌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을까? 교육의 자주성과 가치 있는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전문성은 어떤 관계일까? 교육의 자주성의 법리적 의미는 무엇일까? 교육의 자주성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일까? 이렇게 7가지 질문을 이제 푸는 과정이 저의 어떤 논문의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교육이 정말 자주성이 있을까? 발터 베냐민이라는 되게 이제 천재가 종교로서의 자본주의라는 어떤 미완의 논문이 있어요. 거기에 그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자본주의에서 일종의 종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배 체제만 바뀌었지, 그러니까 중세의 지배 질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어 우리 그러니까 종교가 시작된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는 어떤 불확실성, 걱정, 고통을 종교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제 종교를 믿었는데 그 근대가 되면서 종교의 그 힘이 약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독점적 위치를 차지해온 신정론, 그러니까 신에 의지했던 그런 거는 근대 사회에 도래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했고 지금 그 역할은 음모론이 대신하고 있다. 이건 이제 음모론의 시대에 나오는 얘기인데 음모론은 현대 정치의 중요한 전략이자 아마 뭐 동감이 되실 거예요. 자원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지자 동원에 효과적이고 정적 공격에 유용하며 자신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하는 데 쓸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음모론의 정치적 수명은 특정 정파나 권력의 위치에 제한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음모론은 매우 민주적이다. 왜냐하면 좌우를 먹느라고 또는 지배자나 지배당하는 자 모두에게 쓸모가 있어요. 음모론은 지배를 정당화하는 억압의 망치인 동시에 권력의 발언을 끌어낼 수 있는 약재의 무기이기도 한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가져왔냐 하면 교육이 그런 것 같아요. 교육은 우연을 기가 막히게 필연으로 둔갑시켜요. 어떤 이는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삼루타를 친 것으로 착각한대요. 베리스 이처럼 말이 한 말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삼루에서 태어나는 것은 우연의 영역이에요. 제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의 어떤 의도와 노력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냐? 저는 환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임경환 선생님이라는 되게 훌륭한 분을 만나는 게 저의 의도와 노력으로 나는 언젠가 언제 몇 시에 임경환을 만날 거야라고 의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연과 우연히 만나서 우리는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삼터를에서 태어나는 것은 우연의 영역이고 삼터를 친 것은 필연의 영역인데 이 시대의 걱정, 고통, 불안을 잠재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은 신령도가 매우 유사해요. 그러니까 우연을 필연으로 둔갑시킨다는 점에서 신령도가 유사하고 우연과 필연을 뒤섞고 지배자와 피자 모두에게 쓸모를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는 음모론과 닮아 있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체제가 이 어떤 뭐 알티셀가 얘기했나요? 뭐 이데올로기의 어떤 국가 지배 장치라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유지하는 데 매우 유용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교육이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이제 교육의 문제를 뭐 다른
어떤 이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제 동시에 인식하는 이런 두 가지를 보면 저는 우리가 이제 교육의 자주성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 교육은 종교와도 닮아 있고 교육 자주성이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고 또는 음모론과도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세와 근대의 어떤 쓸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 그러니까 운영체제, 중세의 운영체제는 종교였죠. 그리고 지금의 운영체제는 어쨌든 뭐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경제체제, 뭐 토대가 상부고를 규정하니까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면, 중세에는 지위가 혈통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부모의 피해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아무리 똑똑한 노예도 교육을 통해서 뭐 계층 상승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성취주의, 자기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도구도 중세에는 교리였어요. 중교의 교리. 근데 지금은 교육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계관에 보면 예전에는 공동체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완벽하다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완벽한 건 신이고 인간은 부족한 존재예요. 그 부족한 존재가 신으로부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선 공동체가 하나의 생존의 그 도구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우리는 그 달에 그 아폴로 우주선을 보냈을 때 있었던 컴퓨터에 수천만 배의 능력 더 뛰어난 컴퓨터를 손에 쥐고 다닌다는 거예요. 핸드폰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일을 해냈던 컴퓨터보다 훨씬 더 뛰어난 도구를 우리 손에 들고 다니면서 각자가 자기 만능 감에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전보다 공동체가 어떤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간섭의 도구가 되다 보니까 개인 중심으로 돼가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의 자주성에 대해서 교육에 진짜 자주성이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반 일리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학교 없는 사회에서 학교는 세속화된 종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세의 종교가 했던 역할을 지금 교육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논의인데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말이 일본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헌법이 아닌 교육기본법,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거의 준헌법적 지위에 있다고 해요. 굉장히 강력하고 어 일본은 지금까지 교육기본법을 딱 한 번 개정했어요. 그럴 정도로 교육기본법에 대한 어떤 이 힘이 막강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패전 이후에 교육기본법 제정 초안에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표현을 넣자고 하는 어떤 논의들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육자의 독단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부당한 지배의 금지라는 표현으로 바꿨어요. 근데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보다 애매한 그런 표현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것도 제 논문에 자세하게 써놨는데 부당한 지배의 금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벌어졌는데 최근에는 교육 행정조차도 부당한 지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교육청과 교사조차도 아이들의 교육에 부당한 지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논의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니까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애매한 말이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 그러니까 부당한 지배, 교육을 하는데 어떤 지배로부터 이게 우리가 자유를 획득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제 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이기호란 사람은 교육은 자주성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고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어, 교육은 자주성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 마치 중세가 인간의 자주성이 아니라 신의 자주성에 의해서 지배되던 시대였고, 신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성직자가 대리해서 이제 지배를 했죠. 권력을 가지고. 그런 것처럼 교육의 자주성이 있다라는 어떤 말은 자칫 일본 교육기본법 제정 초안에도 나왔던 것처럼 교육자의 독단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저는 헌법에서 차제에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안기성이라는 분은 자주성을 영어로 표기할 때는 대체로 비슷한 어떤 의미의 독립, 인디펜던스, 자치, 오토노미 혹은 특권, 서버런티로 쓰게 되는데 제가 논의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교육의 자주성은 독립,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 해방 이후에 일제 잔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성 독립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어서 교육 자체의 논리로 어쨌든 이게 법제화된 거고 그 과정에서 특권적인 권리로 그 의미가 이동하거나 분화되어 온 것은 아니지 우리가 지금 고찰할 필요가 있고 제 논문에 고찰을 해 놓았으니 혹시 제 논문을 가지고 계신 분은 43쪽과 44쪽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기호 교수님이 교육은 자주성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육의 자주성의 주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주체의 개념적 위치를 한번 이게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지,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지, 또는 전문가에 있는지, 대중한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교육부라고 하는 교육 주체는 중앙 집권, 그러니까 중앙에 있죠. 그리고 어, 교육청은 이제 전문성에 치중돼 있고 교사와 학부모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문성과 대중성 안에 있는데 교사는 전문가지만 대중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는 이제 학부모를 만나고 그런 관점에서 전문성과 대중성 안에서 이제 대중성 쪽으로 약간 지금 발을 걸쳐 있고 학부모는 학부모 조례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최근에 신흥 교육 전문가로 발돋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행정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저는 이 교사와 학부모가 만나는 이 공통부모 이 지점이 바로 서희초 사태라든지 이 부분을 협력적 관계가 아니라 어떤 전문가들의 갈등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인 어떤 주체를 보면 혁신학교나 평생교육, 교육자치 등등이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나 평생학습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중앙 집권에서 벗어나고 전문성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민주로 어떤 참여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우리가 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그 이제 법에 보면 교육 정책이 사회적 합의 전문가의 주장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여기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책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가 사회적 합의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이 북유럽 뭐 교육 연수 같은 거 다녀오셨겠지만 또는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거기는 어떤 정책을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의 얘기도 듣고 학부모 얘기도 듣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들을 해요. 그거를 기초로 이제 교육의 자주성이 비롯돼야 되는 거지. 합의 없이 그중에 어떤 하품하시는 거죠, 지금 민경환 선생님.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뭐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지금은 되게 이 어떤 가치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아무튼 그 가치적으로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뭐 충분하지 않겠지만 저는 교육의 자주성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고, 그러면 교육의 자주성은 언제 등장했을까? 또 궁금하죠. 서양에서는 부르주아 혁명 시기에 그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혈통지위를 통해서 이제 계급이 그 지위가 결정이 되는데 부르주아지들은 또 계몽주의자들은 후천적인 능력으로 지위가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어떤 주장을 했고 그런 관점에서 콩드루스라는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철학자이자 교육자가 교육의 자유와 독립이 필요하다. 어떤 그 정치로부터의 어떤 독립돼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평등권을 인류의 특별한 업적이라고 이제 여겼던 콩도르세가 법적 권리만한 개인의 자주성을 가지고 이상 어떤 할 수 없으니 공교육 체제를 통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후천적 능력을 키우고 그걸 통해서 뭔가 지위를 결정하는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중세 시대에 어떤 다양한 종교에 억압돼 있고 정치에 억압돼 있던 많은 것들이 이거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민 계급이 자기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이 교육의 자주성이 매우 정치적인 이유로 아니 질서를 그러니까 재편하는 어떤 그런 논리로 등장했기 때문에 매우 정치적인 이유로 등장했고 저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이 교육을 정치로부터 배제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에 등장한 거는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그 조선시대 때부터 과거제로 관료를 선발을 했고요. 그 한용우라는 분의 쓴 책에 보면 평민 출신이 40%가 육박했대요. 그거는 뭐냐 하면 조선시대는 귀족 사회, 혈통으로 지위가 계승되는 귀족 사회가 아니라 능력에 의해서 관료로 진출시키는 약간 근대 교육이 관철되는 그런 사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도 나오고 군사부일체라는 말은 이제 그거를 대표하는 말인데 임금과 그 부모는 유교의 정신으로 이제 모시고 해야 되는데 스승도 거기에 어떤 동급인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교육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걸 이제 반증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어 이제 일제로부터의 어떤 독립, 자주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육과 자주를 결합시켜서 교육의 자주성이 등장했다는 거는 굉장히 뭐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교육의 자주성은 해방 전후에 전방적으로 요구되었던 자주성에 대한 필요가 조선시대 때부터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교육에 대한 국경 기대와 결합하면서 형성된 개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저는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 헌법에도 교육의 자주성이 있을까? 아까 제가 그 40개국의 헌법을 다 뒤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40개국의 헌법을 다 뒤졌는데 그 안에 교육의 자주성이 들어간 그런 비슷한 개념이 들어간 헌법은 그 어떤 나라도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비슷하게 아까 제가 일본의 교육기본법,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교육기본법에 교육의 자주성과 유수한 문구가 제시되어 있지만 그것도 다른 말로 교육의 자주성 자칫 교육자의 독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건 부당한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들어가 있고 근데 헌법에 다 들어가 있는 공통적인 내용은 학문의 자유예요. 저는 그래서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말 대신 학문의 자유라는 말은 모든 나라 헌법에 다 있어요. 내가 공부하고 세상을 알아가고 그러는 것에 어떤 제약이나 지배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인데 저는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오해와 개념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면 저는 학문의 자유라는 말을 좀 더 사회적 합의의 개념으로 확장시킨 다음에 대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교육의 자주성을 헌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을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논의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대한민국과 일본의 교육제도를 소개한 미군정,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에서 독립해서 이제 인디안을 쫓아내고 거기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만드는 과정에서 국가로 형성된 게 아니라 타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개척을 하면서. 그리고 그 타원들은 독립적인 기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거기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운홀 미팅이란 말 우리 많이 하죠. 타운홀 미팅이 거기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타운에, 한 지역에 자치권이 있는 타운에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타운홀 미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교육도 그런 식으로 했고 그거의 연합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면서 그게 미국은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국가가 일방적으로 교육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각 주마다 자치권을 주고 그리고 이거는 뭐 김용 교수님의 강의 때 제가 들었던 건데 미군정이 우리나라는 뭐 일본과 우리나라를 이렇게 3년 동안 이제 통치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더 이상 전쟁하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방자치 분권을 한 거예요. 그게 중앙의 모든 권력이 쏠리다 보니까 전쟁을 막 일으키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은 미군정하는 기간 동안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교육 자치 제도를 이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육 자치 제도를 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법에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법에 편입된 최초의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1949년에 우리나라에도 교육법이 제정이 되는데 그때 14조에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 행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 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실시하여 한다라는 문구로 이제 처음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교육의 자주성이 법령 편입 과정을 보면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의 자주성이 교육에 대한 특별한 기대와 일본의 어떤 전제로부터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 등장을 했죠. 1946년 2월 창립한 조선교육자협회는 친일파 교원, 교육행정관을 청산하고
학원의 민주화 및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말이 어쨌든 이렇게 처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재헌헌법에는 없었어요. 재헌헌법에는 그냥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서 정한다. 이런 얘기를 만 헌법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법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게 처음 법에 들어간 건 이제 교육법에 들어간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승만 정권이 재헌헌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교육을 정치적 지배의 도구로 얼마 막 활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막 부글부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 과정에 4.19 혁명이 일어날 때 교육 헌법에 그때 이제 의원내각제 개헌을 할 때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과 정책 중립성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요구가 받아들여진 건 박정희 쿠데타 정권 이후에 박정희 입장에선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일으켰는데 자기가 뭔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돼. 근데 교육계가 헌법 개정을 앞두고 교육의 자주성과 정책 진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 얘기를 쿠데타 정권이 교육계의 요구를 수령하면서 쿠데타 정권이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법에 넣어준 거예요. 국민 모두가 합의해서 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말이 있는 거고 더 재밌는 건 교육의 정치적 그러니까 교육의 전문성 또한 교육계가 그 그러니까 전두환이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개헌을 하는데 그때 전문성을 추구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교사의 지위를 보장해 달라고. 그 얘기를 또 이렇게 올린 거고 그 당시에 교육의 전문성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한교육연합회 그리고 서울시 교육회의 대표들이 제 논문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모두 이제 친일 행적이 있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교육계가 민주화되지 못했고 친일의 어떤 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뭐 나름 훌륭한 어떤 뭐 교육의 어떤 필요성을 얘기할 수는 있었겠지만 민주적이진 않았다.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주따치처럼 교육계가 모시고 있는 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 모두 쿠데타 정권의 어떤 정책 필요에 의해서 들어간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다가 이제 1987년 유시방쟁이 있고 이제 개헌이 있죠. 그 다음에 대학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대학이 뭐 아시겠지만 85년까지만 해도 전경들이 상주하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뭐 없애기 위해서 대학의 자율성이란 말을 이제 추가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헌법으로 80년 체제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자율성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등장해서 법령에 편입되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의심을 했겠지만 저는 이게 마을교육 공동체라든지 전 어떤 어떤 관점으로 이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어떤 대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제는 그리고 헌법에 들 때 그냥 문구를 넣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에 대한 거 없이 그냥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제가 쓴 말인데 주목할 점은 교육의 3대 원리가 모두 군사 쿠데타 직후 헌법 개정 과정에서 편입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 교육계는 정치 권력 변동기에 교육의 자율성을 헌법적으로 보장받아 교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둘째, 쿠데타 정권은 취약한 정체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 필요성으로 인해 교육개혁을 수용하였다. 이거는 뭐 안기성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요컨대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교육계의 요구와 쿠데타 정권의 정책 필요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어, 만약에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많든 많지 않든 우리가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거를 현장에서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게 어떤 민주적 참여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면 제 논문을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정책 중요성 그리고 교육의 전문성은 어떤 관계일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승만 정부가 그리고 재헌헌법에는 국가기관은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교육은 지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 중립성이라는 말을 헌법에 넣어야 된다라고 이제 시작된 건데 그 시작됐을 때 의미와는 엉뚱하게 지금은 오히려 교육을 통제하는 수단, 교사들은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는 배제의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손익원이라는 분이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 중립이냐 중립인데 포함 중립이냐 배제 중립이냐 포함 중립은 뭐냐 하면 안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해주는 중립이고 배제 중립은 아예 말도 꺼내지 마라. 교육 안에서는. 근데 저는 포함 중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의 중립성을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교육 안에서는 정치 논의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제 주변에 이제 기타 동호회에서 그 이제 그런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제가 여기서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모든 동호회에서 정치와 종교 얘기는 금지돼 있어요. 아시죠? 정치와 종교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답이 없기 때문에 동호회가 깨져요. 근데 얼마 전에 이 탄핵 관련해서 어떤 분이 아주 뭐 대단한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얘기를 올렸더니 그 회장이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 금지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거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면서 동호회에서 정치적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비겁한 정치행위다. 그리고 이런 거죠. 동호회라고 하는 어떤 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하면 동호회가 깨지니까 정치로부터 이걸 배제시킨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편하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논의를 배제한 결과 우리는 점점 더 이렇게 지옥 같은 어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 당장 동호회의 생존, 물론 민주주의보다 동호회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커뮤니티에서 정치적 논의를 배제시킨 결과 그 동호회는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는 그냥 우리 삶과 멀어지게 된.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떤 누가 의도한 결과라면 이거는 매우 비겁한 형태라서 저는 대신, 어, 제가 임경환 쌤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대신 정치 얘기를 하되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마음껏 드러내게 하되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는 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는 만약에 우리 마교공 대화 모임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이 있어도 그걸 비난하지 않고 우리가 존중해 줄 어떤 태도가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플랫폼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아무튼 얘기가 좀 엇나갔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의 전문성은 교육 그 전문가들이 교육의 자주성의 주체가 교육 전문가다라고 하는 어떤 주체를 제한하기 위해서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의 전문가들만 얘기할 교육은 교육의 전문가들만 할 수 있게 교육은 특별하니까 이런 요구에서 이제 시작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이것이 가장 큰 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 교육의 전문가들이 결정해온 결과, 어, 과연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지금은, 교육의 자주성의 주체가 교육자들이 아니라 우리 뭐 사회 어떤 구성원 전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안에서 이 말이 어떤 갈등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중세에는 신에 의존하다 보니까 내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냥 신의 뜻이야. 근데 근대가 시작되면서 어 신이 거의 뭐 니체가 얘기했듯이 신이 뭐 작동하지 못한 시대가 되니까 신이 했던 모든 역할들을 우리는 이 사회의 어떤 역할들을 쪼개가지고 전문가한테 넘기고 있어요. 전문가가 이해를 해줘.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치는 전문가한테 모든 권한을 우리가 투표를 해놓고 다 권한을 줘요. 그러고 나서 뭔가 잘못되면 책임을 물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 나한테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보상을 확대해줘. 근데 보상이 커지면 권한도 커져요. 이게 정치뿐만일까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의 권한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전문가한테 권한을 위임했죠. 그리고 책임을 요구했죠. 보상이 커졌죠. 모든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걸 이렇게 불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루만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대의 모든 사회적 체계, 정치, 경제, 뭐 행정 모든 것들은 그 사회의 필요성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확대 재생산에 몰입한다. 아까 제가 왜 자기 서술 얘기한 거 있죠. 경제나 정치나 교육이 각자 자기 안에 찻잔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거예요. 사회의 보편적인 필요와 요구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이제는 어떤 서로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 거죠. 그리고 1, 2치는 전문가들의 사회에서 원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건 일반인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를 만들고 판정하고 충족할 일을 전문가 집단이 실은 새로운 종류의 카르텔이 되고 있고 교육 전문가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사회에 지시하고 있다. 저는 교육 과정도 이제 그런 거죠. 교육을 좀 잘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전문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의 전문가한테 교육의 권한을 모두 주는 것에 대해서 제고를 해야 되고 교육의 자주성의 어떤 법리적 의미를 이제 고찰을 했더니 음, 그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일 있죠. 혹시 이어 아너라는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대 사회 우리는 이제 판사한테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신의 어떤 의미를 줘요. 그 판단에는 신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누구도 딴지를 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어 아너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어 아너라는 말은 미국에서 판사를 부를 때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를 이어 아너. 그러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당신이 판결을 할 때 당신의 명예를 생각해라 라는 의미로 시작됐을 것 같아요. 그런 판사한테 우리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어떤 그 어마어마한 지위를 이렇게 부여하는데 저는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사는 어떤 모습을 보면 그 한낱 인간이 판사한테 그런 권한과 지위를 주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면 그 독립된 헌법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판사가 어쩔 수 없는 한 개인일 뿐이며 얼마나 찌질해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줘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자주성을 수학권의 기본 원리로 보고 있어요.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은 어, 이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법적 근거가 이제 교육의 자주성이고 그 다음에 문화적 자치라고 하는 건 양가성이 있어요. 지방적 자치라고 하는 건 지방의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고 문화적 자치라고 하는 건 정치 지배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어떤 이중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판결을 내릴 때 이 이중의 자치라는 말을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유리줄이 막 피해가는 그런 답변들을 내려요. 그거는 이제 제 논문에 뭐 되게 약간 뭐랄까 판단을 뒤집기도 하고 막 그러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교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논리로 많이 이제 그 헌법재판소 판례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수학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의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해요. 교원의 기본권을. 그 다음에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하면서도 교육의 자주성이 동시에 공공성을 위해서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약간 제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교육제도 법정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그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과 이런 것들은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걸 모든 걸 다 세세하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부분은 이제 법률 정한다. 그러니까 법률로 유보하는 그런 어떤 헌법 조항이 있는데 이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니까 법을 정할 때 교육의 자주성의 의미를 생각하고 정해라.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가치를 어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도록 이제 법률을 강제하는 게 제한적 법률 유보고 형성적 법률 유보라고 하는 건 헌법의 모든 세세한 거를 다 만들 수 없으니 헌법의 큰 어떤 가치만 얘기해 줄 테니 그 가치에 준해서 세세한 어떤 법률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좀 확장시켜 나가라. 뭐 어떤 이런 의미인데 제가 이렇게 법률을 분석하면서 느꼈던 거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이 양가성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 많이 보이고 때로는 왜곡된 어떤 그런 판단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내일 판결 앞두고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헌재 헌재를 너무 믿지 마라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그 헌법재판관한테 그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지위를 줬지만 그런 행위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교육의 자주성은 이렇게 법리적으로도 양가성이 있어요. 딱 규정할 수 없는 논란의 어떤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육의 자주성을 둘러싼 쟁점을 좀 이제 세 가지를 그 지방교육자치와 정교조 창립과 그다음에 국정교과서 이 세 가지를 이제 그 썼는데 논문에 뭐 지방교육자치는 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교조 때 되게 중요한 어떤 개념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어 그 정교조 그전에는 그 교육의 자주성의 정책 중립성을 헌법을 통해 보장받을 목적으로만 대한교육연합회가 설정을 했다면 정교조의 등장 이후로 정교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의 정책 중립성을 민주주의의 원리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정교조를 지지하는 그리고 또 정교조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의 자율성 실현을 위해 교사들의 권리 지정과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 교육의 자율성을 정교조를 지지하는 논리로 쓰기도 했고 또는 정교조 개선 자체가 교육의 자율성과 정책 균형을 훼손하는 거라고 비판하는 견해로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이어령 비어령이라는 말이 있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교육의 자율성이라는 말은 때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의 논리를 써왔고 심지어 국정교과서 논리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그 이제 교육부 장관이 누구였죠?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한겨레 신문에서 하는데 교육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의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또는 누군가 신주따님처럼 모셔왔던 교육의 자질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쓰인다면 그 개념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뭐 들었고요. 정리를 좀 하자면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하려고 하는 원심력, 밖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려는 원심력이 있고, 변하지 않고 지키려는 이제 구심력, 뭐 진보와 보수일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개념일 수도 있어요. 이런데 그러니까 변하려고 하는 원심력과 변하지 않으려는 구심력이 어떤 합의된 이 원 안에 우리 사회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학교 지식의 영역은 이 안에 있는 거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구심력. 사회가 변하든 말든. 그리고 원심력은 우리가 마을에서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정보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또는 심사 과정에서 더 힘들었던 이유는 저는 이제 사회학으로 석사를 받았고, 그러니까 교육학을 하면서 사회학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에요. 계속 우리 사회는 변하고 있잖아요. 그 시시각각 변하는 그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사회학이라면 교육학은 사회가 변하든 말든 이게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이걸 공부해라고 하는 게 교육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 둘 사이에서 심적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진짜. 어떤 분은 제가 심사받는 과정에서 내 친구가 한번 저 공부하는데 찾아왔는데 너 한 달 사이 왜 이렇게 늙었니? 라고 할 정도로 주름살이 자글자글하고.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그 이 원심력이 지금은 원심력이 작동하는 시대예요. 그 이를테면 농경 시대처럼 계속 반복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반복되면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시대에는 안에 있는 어떤 이 지식과 정보, 학교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은 1년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생산되고 확장되고 있고 그 이를테면 키오스크가 있으면 또 핸드폰이 있으면 저는 우리 딸의 능력에 되게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쿠폰이 가격이 있어요. 어디 가서 그걸 시켜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걸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어떤 생활에 최적화된 어떤 능력은 걔들이 가지고 있는 우린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이 변하는 어떤 시대 안에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내 정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갈등과 충돌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마을교육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함의가 어떤 것일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학부모 강의를에 가서 제가 우리 둘째가 세븐틴의 덕후라 개소원이 아빠가 세븐틴에 입덕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세븐틴 멤버들 다 외웠어요. 13명. 그래서 세븐틴 사진을 학부모 강의 때 딱 보여줬어요. 누군지 아냐. 근데 그 그룹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은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생성하는 정보,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우리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게 또 하나의 세대 갈등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아무튼 들었고요. 그러니까 조한혜정 교수가 이제 그 논문에서 농경 사회처럼 변화가 크지 않은 곳에서는 어른 세대가 부당하다고 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청년들이 있더라도 장년 중심의 사회적 질서가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었대요. 왜?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반면 급변하는 전환기일수록 젊은 세대가 기존 사회의 문제를 인지하고 풀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과 인식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저는 우리 시대의 헤게모니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맞을까? 그냥 한 발짝 물러나서 니들이 좀 한번 알아서 해볼래? 뭐 이러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덴마크 앱트스콜레의 사례를 들으면서 되게 놀랐던 게 있는데 한 선생님이 이제 그런 사례를 발표를 했었어요. 아이들이 막 우르르 몰려왔대요. 제가 프로젝트 하나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결정한 건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이제 이렇게 교통이 어르신들한테 너무 위험해서 노인들의 교통 대책을 연구해 보고 싶다고 이제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프터스쿨에 계신 선생님이 무릎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그 얘기 듣고 소름이 돋았는데 사과를 했대요. 그래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한 게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런저런 이해관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어른들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걸 너희들은 그런 것부터 자유로운 너희들이 이 문제 제발 부디 해결해 주지 않겠니라고 부탁을 했대요. 저는 이게 교육이 가져야 될 태도와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정리한 내용인데 그 이제 제안하는 내용이죠. 교육의 자율성이 진정한 교육 자체 원리를 균형하기 위해선 중앙집권적 교육 행정 체제를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 자체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기반. 저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건 교육자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에 가진 약가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민주적 참여와 수기를 통해서 교육의 자주성 개념을 재해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자주성 개념을 학교와 학년기라는 제한된 범주를 넘어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학교와 마을 안에서 학교, 시간적으로는 학년기, 라는 제한된 범주를 넘어서 마을교육 공동체와 평생학습을 확장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원리로 제가 아까 학문의 자유를 말씀드렸죠. 교육의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학문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교육의 자주성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교육을 둘러싼 경쟁의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필립 브라운이라는 분이 하신 얘기인데 우리는 모두 순위 경쟁에 몰입해 있어요. 어떤 체제가 있으면 거기서 누가 1등을 하느냐, 누가 더 달리기를 잘하고, 뭐 누가 더 공부를 잘하고. 근데 컴피티션 리깅, 경쟁 주작, 그러니까 규칙끼리 경쟁하는 게 있대요.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한테 놓여진 이 규칙이 경쟁의 규칙이 과연 모든 사람한테 공정하냐? 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글 중에서 사람이 아니라 이 프레임의 문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프레임 안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길러질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 프레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 프레임, 그 환경이 길러낸 사람들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흔들려는 이유는 교육의 자주성이 만든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 프레임 안에서 동의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관철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헌법에 제시된 그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것이 어떠한 규칙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논문을 준비했고요. 이것으로 저의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족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숨차.